요즘 단풍철이죠. 산에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능선 따라가다 보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경제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다 그렇죠. 올라갈 때 도움 주고 내려갈 때 도움 주는 분입니다. 결국 모든 면에서 도움을 준다는 소리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볼 때도 도움을 주십니다. 네, 이게 눈이 즐거워요. 네, 이제 화면에 아주 준수하게 잘 나오시는 그 모습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경제 정보를 전해주시는데 늘 이렇게 또 아주 깔끔하게 또 정장 입고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유튜브 지금 안 듣고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핸드폰 꺼내셔서 유튜브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고 다시 돌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야? 예. 자, 이게 앞서 제가 오르락내리락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이거 올라가는데 제발 오르라는 건 안 오르고 오르지 말았으면 하는 것만 계속 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짜장면값 7,000원 얘기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고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먼저 좀 알려주세요. 일단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먹거리 지표라고 얘기하는 이제 가공식품과 그다음에 외식 물가가 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가 지금 이번 연도 2분기에 7.6% 올랐고요. 외식 물가가 7% 이렇게 올랐는데 계속 이제는 가공식품, 외식 우리가 먹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부로 탁 와닿는 게 이 가공식품 물가나 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물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가공식품 7.6, 외식 7.0 이게 평균 물가 상승률 3.2의 2배 이상인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청년 세대 있잖아요. 맞아요. 집 나와 있는 친구들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이 주로 사 먹거나 인스턴트 사 먹거나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이 친구들 주머니가 더 비상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가보죠. 네, 가공식품 말씀하신 것처럼 라면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1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사실. 라면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굉장히 슬프네요. 그다음에 이제는 커피도 11% 올랐고요. 빵도 11% 올랐고 뭐 우유 9% 올랐습니다. 아이스크림도 8.6% 오르면서 가공식품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식도 올랐죠. 지금 서울 시내 우리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양냉면 같은 경우에 16,000원 정도 되고 자장면 7,000원 돌파했고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햄버거 물가가 12% 올랐고요. 그다음에 소주 올랐어요. 한 8.3%인데 요건 이제 외식할 때 소주 먹는 거죠. 근데 지금 광화문하고 강남 쪽에는요. 한 병당 6,000원 데가 있거든요. 이야, 비싸네요. 비싸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데도 있고 조만간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조만간 한 병에 7,000원 되는 거 아니냐. 뭐 10,000원까지 가버리면 안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7,000원 되면은요. 한 잔당 그러니까 소주 한 잔당 1,000원씩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잔 부직질마다 1,000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술은 절제하고 줄이셔야 되지만 그래도 먹어야 될 때는 먹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비싸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더 이게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물가는 오르는데 일단 내 돈은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이 더 처분 가능 소득이 내려가다 보니까 물가 높은 게 더 체감적으로 크게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주 가격이 식당에서 7,000원이면 한 잔에 1,000원 꼴이다. 이제 7잔 정도 나온다고들 보통 하니까요. 가득 채우면. 저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집에 가기 전에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잔술을 파는 어묵 파는 집에 한 잔에 200원이었거든요. 5배 비싼 거고요. 밖에 계시는 저희 담당 PD님도 소주 좋아하시는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자장면 가격도 7,000원. 이게 정말로 외부에서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나 일하시는 분들은 주머니가 더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걱정이 됩니다. 이게 물가가 특히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1분기보단 덜하다라고 했는데 느끼기엔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통계를 본다 그러면 물가,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가 사실 고점 대비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표정은 맞거든요. 근데 이제는 피부로 더 물가가 높다라고 느끼는 게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처분 가능 소득이 이제 줄었습니다. 이게 2023년도 올해 2분기에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내 월급이 있으면요. 비소비 지출을 빼요, 거기서. 그러니까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면 소비해서 쓰지 않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 이자, 그러니까 내가 대출 받았을 때 이자라든지 세금, 요걸 뺀 거예요. 이게 이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일명 가처분 소득, 우리 옛날에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이 처분 가능 소득이 이제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문제죠. 이게 보니까 2분기에 2.8%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 보니까 작년도 2분기가
394만 2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쓸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이. 네, 처분 가능 소득이. 네. 근데 올해 2분기를 봤을 때 한 383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네. 줄어들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었는데 물가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는 내 입장에서 우리가 개인 입장에서는 힘들다. 라는 말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예.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 그렇죠. 뭐 라면, 소주, 뭐 이런 뭐 짜장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선의 규제와 질서는 국가에서 관여할 수 있지만 사실 직접적으로는 못 건드리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자유시장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숨통 트일 일을 찾아야 되는데 네, 좀 아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어디서 이렇게 매번 찾아오시는지 정말 네, 두루두루 봉이 김선달처럼 네. 여기저기 다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껴야 잘 산다. 오늘도 아끼는 방법 하나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먼저 기름값부터 가보죠. 네, 먼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역시나 그 오피넷 어플을 이제 여러분의 그 스마트폰에 네. 셋업을 하는 거겠죠. 이제 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이 오피넷을 보면은요. 네. 일단 기름값 다 비교가 되잖아요. 네. 내 주위에 있는 주유소 어디가 싼지. 네, 그래서 경로별 주유소도 이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이동 동선에 따라서 어디서 넣어야 될지 네. 이런 게 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주의드리고 싶은 거는 싼 주유소 있다고 해서 네. 찾아서 가시면 기름값이 더 드시니까 그렇죠. 네, 그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동 경로별 주유소 찾기가 있거든요, 기능이. 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지나가는 길에 주유소가 있고 싸다 느끼시면은 이 오피넷을 통해서 찾아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보니까요. 권영주 평론가가 나와서 늘 이런 알뜰살뜰 정보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 알려주실 때마다 핵심이 있습니다. 네. 부지런히 정보를 좀 습득해야 그래야 주머니가 두둑해진다. 맞습니다. 이 얘기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외에도 되게 재밌는 정보가 많네요. 자, 오피넷을 통해서 여러분 네. 주변에 싼 주유소 너무 먼 곳은 오히려 가느라 기름 쓰니까요. 싼 곳을 맞습니다. 잘 찾아내라. 이게 하나였고요. 네, 그다음에 올바른 주유 습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주유 경고등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리 주유하시는 것이 좋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연료통에 기름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료통하고 이제 연료가 이제 마찰을 일으키잖아요. 출렁출렁하죠. 그냥 산화되면서 기름이 이제 증발하게 된다고 해요. 그 증발하는 기름까지 아껴야 되는군요. 네, 이거는 한국 석유공사에서 이제 나온 얘기고. 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게 네. 이 낮보다는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시간도 관여돼 있습니까? 네, 이게 온도 때문에 그런데 네.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부피가 이제는 휘발유 같은 경우는 팽창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같은 용량을 넣어도 이제는 기름이 이제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온도가 높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좀 온도가 낮을 때 넣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겨울엔 좀 유리하네요, 소비자들에게. 그렇죠. 근데 미세한 차이죠, 사실. 근데 이제 그 미세한 차이가 티끌모아 태산이니까. 태산입니다. 네. 네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연비 개선을 위해서 저도 이제 하고 다니는데 네네. 70% 정도 주유하는 거죠. 아니 마음은 흔히 쓰는 저희 속어죠, 속어. 네. 예. 가득 찬 탱크를 줄여서 만땅 이렇게 하는데 만땅 채워야 기분이 좋지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득 채워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제는 연비 때문에 네. 예, 낮게 좀 채우는. 왜냐하면 기름 무게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 연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하수긴 한데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신용카드 쓰는 거예요. 특화 신용카드. 이거 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얼마 이상 결제해야 되고 맞아요. 괜히 이거 맞추려다가 네. 카드를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제일 하수입니다. 제일 하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실적 요건이 있다 보니까 카드사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경차 타는 거. 경차. 네. 네, 할인이 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기름값도 싸고요. 예, 뭐 주차 할인도 있겠지만은 기름값도 유류세 환급이 되거든요. 이게 경차가 연비가 좋아서 기름값 싸다가 아니라 환급도 있군요. 그렇죠. 이게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라고 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100이랑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경우에는요. 네.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이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네. 이게 2008년도 도입이 됐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는 10만 원 정도 환급이 됐었어요. 네. 그 시간이 가면서 계속적으로 높여졌는데 17년도에는 이제 20만 원 환급이 됐고요. 네. 21년도부터는 이제 30만 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에너지 절약도 되고 유류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봤더니 21년도에는요. 총 488억 원이 이제 환급이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경차 타면 유류세 환급도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만약에 나 지금 경차를 이제 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이게 유료 구매 카드라고 있거든요. 각종 예. 신용카드사에 여기에서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은 다음에 주유소에서 알아서 결제를 하면은 네. 1리터당 250원 이 유류세가 환급이 돼요.
저 경차 타요. 저 1000cc 미만이에요. 저 세금 낸 거 환급해 주세요. 할 필요 없이 네. 자동으로 알아서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유류 구매 카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알아보셔야 되겠고 네. 카드사가 알아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뭐 할 일 따로 신청할 일은 없다. 그래서 경차를 타시면 이런 게 또 좋은 점이 있죠. 네. 뭐 땅도 좁고요. 공간도 좁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저렴하고요. 경차 차 필요하신 분들 꼭 써야 되시는 분들은 애용하시고 저는 사실 네. 차를 안 갖고 전철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뚜벅입니다. 네. 예, BMW. 네. 버스 워킹 메트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게 알뜰 교통카드 뭐 지하철 정기권은 이미 지난 방송에서 다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요즘 네. 찍히는 금액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그 말 들을 걸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네,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알뜰 교통카드 지하철 정기권은 이제 지난 방송 보시면 되겠고 네, 맞습니다. 이외에 본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제는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서울시가 이제는 그 교통약자 임산부에게 금액이 좀 커요.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우와. 이게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교통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뭐 지하철, 버스, 택시 탈 때만 쓰는지 아시는데 그렇지 네. 않아요. 자차 유류비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임산부에는 네. 교통지원비 70만 원 있습니다. 자동차 기름 넣으실 때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지원 대상은요. 서울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계셔야 되겠고 네. 임산부여자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또한 네.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임산부면 다 가능하고 근데 사용 기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그다음에 네. 출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제 사용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조건이 있으니까 꼭 따져 보시면 되겠고 신청 간단합니다. 네. 예,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네, 주민센터 가서 저 임신 3개월 지났고 서울에 6개월 이상 살았습니다. 교통비 지원 받을래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니까 꼭 챙겨 받으시고요. 저출산에도 좀 도움이 되죠. 네, 저출생 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다른 지원도 있죠. 네,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청년들이 생각보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서울시는 만 19세에서 24세 미만 이 청년들에게 10만 원의 교통 마일리지를 지급을 하고요. 경기도도 이제 13세에서 23세 연간 12만 원 정도로 이제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청년 교통비 지급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 생생플러스 권혁중 평론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1340님, 제 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임산부 교통비 지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저는 경기도에 13세에서 23세의 딸이 있으니까 교통비 지원 좀 타라 꼭 해야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자, 이외에도 네. 이거 뭐 여러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만 여성분들은 필수적으로 생리용품들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지원된다고요? 맞습니다. 금방 뭐 댓글 주신 분들 아마 같은 건데 네. 이렇게 좀 권유드리고 싶어요. 이 정보 보시고 이 여성 생리용품 이 정보 보시고요. 우리 네. 손녀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혹시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그 국가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아직도 30%가 신청을 안 하셨대요. 네. 약간 정보를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이게 여성 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이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 1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어차피 내 돈 들어서 사야 되는 거 지역화폐 받아서 사시면은 절약이 되겠죠. 정말 이런 게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좀 보시면 되겠고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하반기 같은 경우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네. 12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이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신청 빨리 안 하신 분들은 하시면 되겠고요. 네. 신청 기간은 11월 17일까지 하셔야 돼요. 11월 17일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읍명동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거비 관련된 아낄 수 있는 정보도 하나 알려주시죠. 네, 그 청년분들이라면 뭐 서울시, 뭐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 임대주택을 꼭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매입 임대주택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요. 네. 이번에 이제 지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양, 김포, 부천, 수원, 안산, 용인, 평택, 화성.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핵심 근무 지역이에요. 네. 상업지구기도 하고 해서 맞아요. 이쪽에서 이제는 매입 임대주택인데 네. 매입 임대주택은 개념상
항상 이런 겁니다. 이제는 시나든지 나라에서 이제는 뭐 매입을 해요. 뭐 네. 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매입을 해서 이걸 임대주택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 괜찮아요, 사실. 그래서 네. 청년들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이 이번에 이제는 갑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을 본다 그러면 10월 29일까지예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보통 네. 최우선순위에서 끊기거든요. 네, 그래서 네. 10월 29일까지 이제는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예. 대상은요. 대학생 다 됩니다. 취업 준비생도 되고요. 네.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이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는 가능을 하기 때문에 꼭 내가 여기에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번에 그 매입 임대 주택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사에 있는 청년들도 좀 이런 것들 많이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애청자 5336님은 오히려 기름 가득 넣으면 수증기 발생도 방지되고 또 수분 섞이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네. 또 좋은 정보도 주셨습니다. 네. 정확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요.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좀 의식주 관련된 것들부터 해결이 돼야 사실은 맞습니다. 여력이 생겨서 네.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새로운 것도 도전하면서 경제도 또 발전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네. 뭐냐면 대부분의 이렇게 정책들이 청년을 위한 정책만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그 네. 조사를 하고 네. 이제는 뭐 정보를 모으면서 항상 느끼는 게 야 시니어를 위한 그러니까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없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고령화가 되고 네. 기대 수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의 개념을 네. 60세까지는 제가 너무 아부를 떨었나요? 이 방송 네. 보시는 분들 네. 굉장히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모두 청년입니다. 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